굉장히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저런 지역에서 실제로 산책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 단지들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다면 이제 슈퍼블럭에 대한 개념. 실제로 도시공간 안에서 저와 같은 레드번 계획으로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계획이 되려고 보니 실제로 밀도가 좀 있고 규모가 큰 데서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슈퍼블록 같은 개념들이 확장돼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도시공간 안에서의 그런 블록 체계에서 봤을 때 굳이 내 집 앞을 통과하는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기존의 도시 구조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블록의 체계 안에는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차량은 지나가는 구조가 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슈퍼블록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고, 어때요? 이 블록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 주호, 어딘지 모르지만 이 주호에 접근하고자 하는 차량들만 사실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은 근린주거 인원 개념과 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페리 근린주거 개념.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반경 4분의 1마일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도시 공간에서는 적합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도시 공간, 대도시 같은 지역에 적합한 구조로 슈퍼블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역할과 기능은 앞서 얘기한 바 같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본 계획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드본 계획의 경험은 그 이후에 뭐 다양한 도시공간의 지역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들어져 왔고, 특히 이제 레스턴이라든가 메릴랜드 같은 신도시에도 실제로 이와 같은 레드본 계획과 유사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된 바가 있죠. 다음에 이제 페리 근린주거 개념이죠. 1929년에 이제 페리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놀랍죠. 거의 90년 된 이론인데 이게 지금도 잘 쓰이고 있어요. 그대로 반영이 돼서. 물론 이제 도시 환경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과 기준들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 규모, 경계, 공지, 공공시설 포함하는 6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근린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 방법. 지금도 그대로 도시계획을 할 때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신도시들을 계획할 때도 항상 시작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공간 규모가 이루어지게 되고,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도로교통의 위험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 실제로 페리 근린주거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녹지책이라든가 근린시설들의 유계적인 계획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공간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지요. 도시 설계의 개념과 특징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념과 어떤 체계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7개의 계보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비트로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머스 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가, 로버트 오웬, 이런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개념이 영향을 주고 서로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이상적인 어떤 개념, 또 때로는 기술적인 부분들, 또 때로는 사회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로맨틱한 부분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까밀로지대가 이제 해당될 텐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전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전통은 이제 히포다무스의 격자형 도시구조 밀레투스에서 시작이 됐다. 또 한편으로는
비트루비우스의 방사형 도시에서 또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베르사유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브라질리아 같은 정치적인 수도의 기능을 하는 공간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징적으로 긴 직선형의 어떤 광로라든가 일률적인 가로면 굉장히 좀 경직되면서도 권위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효용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시 같은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격자형 그룹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기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런 특징도 있죠. 수익 극대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익적인 면, 경제적인 면을 이제 바탕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그런 개념들이 해당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낭만주의적인 개념, 앞서 얘기했듯이 까밀로 지대에 의해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렬 배치 주택 배열을 지향하고 슈퍼블록이라든가 뭐 쿨데삭, 단지, 클러스터 같은 것들 형성하는 개념들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시의 일부 지구라든가 뭐 레츠워스 도시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낭만주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주의적인 개념, 뭐 오웬이라든가 고든, 프리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팔랑스테르라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이제 도시계획가이자 사업가이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실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 거죠. 마치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그렸듯이 이런 몇몇의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와 그 가족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도시들은 사실은 지속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호주의 멜버른 같은 도시도 이제 그에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워드의 개념들이 이런 이상적인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이상적인 어떤 개념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꼬르비제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앞서 봤듯이 이제 300만의 도시라든가 도시라는 공간을 하나의 기계 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보고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통제 가능하다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죠. 수중도시 건설이라든가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꼬르비제 300만을 위한 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1930에서 60년대 이르러 이제 꼬르비제는 전통적인 길은 뭐 이 얘기예요. 꼬르비제가 했던 사실이 실제 이야기인데 중세 도시의 그런 골목과 같은 길이 실제로 사람 다니는 길의 성격이 아니라 당시 이제 당나귀가 다니는 길의 개념이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중세 도시의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이제 꼬르비제죠. 전통적인 도시 구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주 문제에 대한 중요성. 충분하게 햇볕을 보고 탁 트인 공간을 확보하고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이제 유기체적인 개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사실은 대표적이고요. 그 안으로 브래데이커 시티 안이 이제 대표적인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저밀해 도시 공간이죠. 미국의 서버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었고 토지공 개념 같은 것들을 사실은 제안했던 거죠. 약간의 좀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다분히 이제 갖고 있는 개념이었다라고 좀 생각되고 뭐 플라스틱 화폐 같은 것들을 제안을 했죠. 토지 공유제,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고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저밀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코르비제가 얘기했던 300만의 도시하고는 사실은 조금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도시를 바라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전통 개념으로 해서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도시에 대한 관점, 도시는 국가처럼 지배계급의 도구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 설계에 접근해서 도시 어반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공간과 형태와 컨텍스트와 비주얼과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도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이론가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비주얼한 어떤 접근 방법에서 나오게 된 이론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나오게 된 게 지금 고든 컬렌의 이론인데 이런 거예요. 연속적 시각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 공간을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게 또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평면적으로 보면은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쭉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들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그 도시 공간에 특별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물의 하부 공간을 지나가고 기다란 광장이 나오고 골목 통해서 또 가게 되면은 오픈 스페이스가 나오고 건물의 하부 공간을 돌아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광장이 나오고 거기를 벗어나면은 넓은 평지와 산지가 나오는 일련의 그런 경관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연속적 시각 이론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모포로지컬 한 어프로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밀로 지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 공간이 실질적으로 같은 스케일의 공간을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위계와 형태와 특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건물의 특징만 다른 게 아니라 건물과 외부 공간이 갖는 관계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 박물관과 그 앞에 있는 광장의 모습인데요. 이 구조하고 교토에서 보여지는 이 구조는 다르죠. 또 로마하고 코펜하겐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 개념, 이념적인 같은 것들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얘기하는 로이 워스키 같은 또 이론가도 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규모의 블록 체계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가로와 건물과 필지와의 관계, 가로와 가로 간의 관계 등에 따라서 사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발생시킬 수 있는 문화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능적인 관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구조예요. 5개의 똑같은 구조인데 어떤 건물의 타입이 사실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규모와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형태는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펑셔널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듯이 그 건물이 지향하는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기능은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더 미치는 것들은 환경적인 것들이죠. 향후 이웃하는 건물로 인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 영향 요인들, 일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법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뭐 대표로 또 오픈 스페이스 위치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타입 혹은 이런 타입의 건축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축물들이 적합하겠는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건축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이론가, 대표적인 이론가는 이제 제인 제이콥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모더니즘 도시 국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시설의 배치와 관계들은 굉장히 평면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평면적이었다는 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대 도시로 볼수록 오픈 스페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간의 쓰임새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단편적으로 공간에 배치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입체적으로 배치가 되고 입체적으로 관계 맺는 게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 공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바라보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터 캐셔 같은 이론가들은 똑같은 공간의 규모이지만 이게 경직된 위계가 딱 있는 구조 혹은 약간 틀어져 있는 구조, 완전 형태가 달라지는 구조에 따라서 공간에서 체감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면적과 관계없이 형태에 의해서 그런 공간적인 특징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케빈 린치의 개념입니다. The Image of City라는 책, 원서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학생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알기 쉬운 도시가 어떤 도시냐. 패스와 엣지와 디스트릭, 랜드마크, 노드라고 하는 5개의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도시를 분석해서 이론을 만들어낸 개념인 거고, 보스턴이라는 대학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죠.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도시설계 접근 방법론 약 대략 한 7가지, 8가지 정도의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쓰이고 있는 그런 개념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별 발표를 할 때 인용을 해서 혹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공간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들. 사실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처드 로저스 같은 계획가가 있죠. 정해진 구역 안에 주거, 노동, 여가 등 복합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이동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것들, 오염을 줄이는 것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도시관리의 강천이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한 8가지 정도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환경도시 이론, 에코시티에 대한 파일을 준비를 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치요. 몇 시간이야? 아니요. 순간품입니다, 교수님. 응?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파일 교체. 자, 어지현 학생 출석 확인됐습니다. 그렇지.
유진 학생은 있는데? 유진. 자, 이윤현 학생은 체크가 됐고요. 이유진 학생은 체크가 돼 있어요. 출석 체크를 본인이 했어요. 자, 그럼 환경도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 현대 도시공간에서 또 하나의 타픽이 환경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보통 이제 에코시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제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서버번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모더니즘에 기초한 단일한 용도의 토지 이용계,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도시가 스프롤하게 확장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이 보완되면서 용도의 복합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개념인 거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로 바탕으로 해서 도시공간이 위기에 따라서 사실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또 한편으로는 얘기하게 되지요. 이게 자동차 위주의 도시공간, 자동차라는 어떤 그런 대상이 보편화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도시라는 것들은 보면은 용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또 집약되어 있는 공간들이 의도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사실은 도시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균질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 환경의 악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공간에서는 실제로 걸어서 어디를 간다라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차량 유지의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공간의 상실, 우리가 공공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도시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행위를 하는 그런 공간들이 이런 공간에서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을 기존의 모더니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도면은 항공사진은 도시의 하나의 외곽 지역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창고형 마트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창고형 마트가 실제로 도시공간 안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사실은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심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도시 외곽에 입지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간선도로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혹은 이제 입지하는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위주의 도시 환경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핵가족화에 대한 개념과도 이제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이나 단지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간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영화를, 다큐를 이제 본 학생도 있을 텐데, 보면은 굉장히 그런 자연 환경들이 굉장히 훼손되고 우리 지구상에서 점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태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오 다이버시티 같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온난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모더니즘 사회 때 뭐 이런 문제점들,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그 규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내 집, 내가 사는 거주 환경의 차별성을 갖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실제로 신랄하게 이제 비판한 웹툰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도시의 문제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가로축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도시의 밀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로축 같은 경우는 가솔린의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동차 이용량은 줄어들 테니까 가솔린의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의 밀도가 낮아질수록 가솔린의 소비는 사실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그런 밀도가 좀 낮고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홍콩이라든가 모스크바, 도쿄 같은 지역들이, 싱가포르 같은 지역들이 밀도가 고밀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연유해서 이제 나오게 된 이론들이 뭐 압축도시, 컴팩트 시티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시작점은 많은 시설들이 집약화해서 배치되고 계획됨으로써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비용들이 실제로 이제 주택을 통해서 지불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은 이제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지불되는 비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이제 분석해 놓은 도면이고요. 기존 도시들의 문제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규모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직주 공간의 분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이동거리 문제점들이라든가 토지 이용의 단편적인 어떤 단일화된 용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공동화 현상과도 사실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 중심부에 단일 용도의 업무 시설들이 집약화되면서 실제로 저녁이 되면은 도시 외곽으로 거주민들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죠, 노동자들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결과로서 저녁이면은 이제 도심 지역이 비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공동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용계획의 중복지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위주의 도시 구조로 인해서 교통 문제,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도면과 하나가 또 이제 도면이 더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모더니즘 사회에서 건축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생산되는 에너지가 건축을 통해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우리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순환되고 재사용되는 개념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모던 현대 건축의 기계식 건축이 석유 등을 기반으로 해서 한 에너지의 소비로 변환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경험했던 부분들이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도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장벽은 없어지고 그게 이제 세계화의 개념과 맞물려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래를 그리고 그것들을 지향해서 가는 개념들이라든가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되고 또 뿌리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도시와 건축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사실 이제 그런 역할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문제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로 경험했던 것들이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 미국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또 이렇게 치닫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죠. 환경적인 문제점들, 기후변화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빙하가 녹는 그런 문제점들, 사회적인 문제점들, 거리에 집이 없는 불황자들이 늘게 되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이런 계층들이 늘어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 공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폐수라든가 환경의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수량이 좀 줄어들면서 계곡의 물이 마른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지하수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보통 접근을 합니다.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세 가지 개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는 단기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과 로컬 경제 활성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얘기. 부의 재분배라든가 평등성의 문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작동이 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논의가 공론화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를 이제 협의해서 공동으로 역할을 보조를 맞추게 되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유엔에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키게 되죠. 이제 1962년까지 지방의제 21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각 도시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좀 지켜가자라는 취지. 그런 것들이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어려움도 있는 거죠.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자국 중심의 논리, 특히 이제 세계화라는 그런 개념들이 주도적인 어떤 세계 이념이 주도화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국제 공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약해지는 영향을 사실은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에코시티라는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환경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죠. 에코시티의 기본 이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저하된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인다. 도시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 쾌적성, 종합적 쾌적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어메니티 같은 이제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실제로 에코시스템의 기본 이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풀고 있는 거죠. 에코시티의 개념,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생태도시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많은 이론가들과 내용에서 생태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개념적 차이와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도시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를 조금 좀 저해하고 지양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상적인 상으로서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에코시티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친환경 도시 계획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걸 통틀어서 환경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볼게요. 환경론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철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간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사실은 도시 공간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술집약적, 인본주의적, 생태적 관점의 환경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기술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경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조종하고 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프리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론에 기반한 개념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뉴턴의 기계관이라든가 데카르트의 과학관, 베이컨의 과학관 같은 것들이 이런 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라고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국가는 최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고유한 관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개인 권리에 대한 불가침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인데 그 개념은 기술 중심주의적인 접근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개념인데요. 자연이 인간의 노동력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지배적인 자본의 생존 양식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환경론을 바라보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근본 이념은 마르크스의 자연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의 근원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생태적 사회주의 개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이제 주거단지와 같은 이제 개념들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죠. 생태 사회주의자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복지와 생존은 자연 환경의 보존이고 개별적 사회적 생산으로 충족하게 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삶의 복지와 생존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태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생태 중심적인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생태 중심적인 개념은 보수적 혹은 진보적, 심층적인 생태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환경론 차원에서 도시 건축에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한 거예요. 기술 중심주의적인 생태지향적인 사회인간 중심적인 개념에서 환경론을 바라볼 수가 있고 이론적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유의지 같은 개념들 혹은 자연 생태론 혹은 인간 생태론 같은 개념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다. 도시와 단지와 건축 차원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도시 차원에서 혹은 단지 차원에서 보면은 기술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대체 에너지의 개념 혹은 신교통 수단을 제한한다던가 도시 환경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도 신기술을 도입하고 신소재를 도입하는 거에 관점을 두고 있는 거죠. 반면에 생태지향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자연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 자연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도시공간 안에서도 대규모된 어떤 공간이 아니라 소규모의 정주 공간이라든가
보행 및 자전거 수단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재료,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겠는지 건축행위를 할 때 그런 데 관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제 사회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친환경 네트워크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혹은 단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주민의 자연 활용이라든가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도시나 단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 보존 같은 얘기들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 건축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들이 실제 이와 같은 카테고리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태지향적인 것들이 강조되다 보면은 생활 패턴에 있어서는 소비 자체를 좀 억제하는 개념도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그럼 어떻게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제품의 상품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인공지능형 설비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사례는 영국 런던에 이제 제안됐던 사례인데 켄양이라는 건축가가 제안했던 내용이죠. 완전히 친환경 건축이에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이라이즈 타워고 굉장히 지금도 일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고층 타워를 분석할 때 환경성 분석을 되게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분석해서 초고층 타워를 제안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화된 시설이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한 사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건물의 외부적인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어떤 생태적인 기능을 담아내는 것이라든가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비속 게이지 타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에덴 프로젝트인데 이든 프로젝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니콜라스 그림쇼가 이제 설계한 건데 요 소재가 ETF이라는 이제 신종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소재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 ETF 재료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그 서울식물원의 온실 같은 경우도 지붕면은 이런 ETF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친환경 재료로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죠. 이 재료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요 안에는 뜨거운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능적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온실 구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호대에 따라서 내부 공간이 구조되게 되는데요. 형성되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온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크로스 같은 건물은 이제 일본에 있는 건물인데 쭉 앞에 이제 녹지 공간이 있고 그거를 끝단에 이제 엣지 부분에 이제 공공 타워가 이제 오피스가 있는 거죠. 옥상 공간을 이용해서 계단식으로 녹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한 시설들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뭐 이중회피라든가 솔라 패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사실은 바라본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여기 인간 중심적인 개념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무튼 내용이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한 4주간은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내용을 따라왔으면 좋겠고 질문이 있는 학생은 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